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한 경고성 의미를 넘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평가도 적진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것도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용산 뚫렸다. 어제 군이 실토를 했습니다. 나사 빠진 군 순회 용산이 뚫렸다고 실토를 한 건데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침투, 용산 대통령실까지 용산을 거쳐서 서울시청 그리고 그 서울의 중심부까지 진입했다, 침투했다 이런 걸 어제 군이 밝혀낸 겁니다. 좀 늦었지만 늦게 알아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 금지 구역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P73이라고 금지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 P73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 중구, 남산, 서초구와 동작구 일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강 하구를 따라서 침범을 했고 용산 인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가 말을 또 바꿨습니다.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힘을 싣지 않았나라고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 본문 보시죠. 잘 모르겠다. 저는 다당제, 거대 양당 외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이 중대 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중대 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강조한 건 맞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라고 살짝 또 톤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게 중대 선거구제 이슈를 빼앗긴 데다가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과거 반환을 부정하면서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지 지적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자, 어제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임재 총경과 김광호 서울청장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동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기동대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런 적 없다,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호 청장의 얘기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서울청의 다른 기동대 요청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뭔가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임재 총경은 간담회 결과 보고서와 헬로윈 축제 사고 보고서 등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한 흔적이 많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청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한순간에 여러 증거와 자료들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끝내 얼굴 감춘 이기영.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죠. 기대했던 실물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덮어 썼고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을 권유했지만 이기영이 끝내 마스크를 벗진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도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공개 사진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많아서 범죄 예방과 알 권리 보장에 그런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법 리스크 질문에 유독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질문을 받겠다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 핵심 질문들은 모두 피해갔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게 힘드시죠?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답을 하겠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먼저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네. 안 했습니다. 그때 안 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런 질문들이 불편해서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출퇴근 때 당사를 지날 때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늘 물어본 게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니까 어제 당대표가 어제죠. 직접 나서서 자 그동안 질문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질문해봐라 한다면 지금까지 피했던 어떤 그런 그 질문들에 대한 좀 답이 뚜렷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마 기자들한테도 있었고 국민들한테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탄국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보관이 있느냐 했을 때 내가 간다고 했는데 한다면 그 대답을 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소환을 하고 내가 직접 하고 내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풀 것이다라고 답을 해야 정확한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탄이 왜 방탄입니까? 라고 되묻는 건 역시 지금까지 회피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당의 원로들도 걱정을 하고 당의 중진들도 걱정을 하고 또 일부 친명계 의원들도 이 개인과 사법 리스크, 당을 분리해서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낼 정도로 지금 걱정이 당내에서도 태산이라면 최소한 기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저께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출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과 지적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방탄 아니라던 이재명, 소환 조사 일정 놓고 또 침묵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최초 요구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이었고 그리고 1월 첫 주도 요청을 했지만 그것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석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1월 5일인 오늘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정확한 출석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받았고 기존 답변한 게 있으니 그걸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이게 무슨 방탄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영상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소환 일정을 좀 밝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환 조사 일정 놓고 침묵이라는 이 제목을 뽑았는데 침묵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당대표의 소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율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당대표가 그걸 날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충분하게 얘기가 되고 지금 변호인단이 이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의 당대표가 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언젠가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당대표가 저는 침묵을 일관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리더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아까 이제 100일 얘기도 했는데 저는 분위기가 좀 당대표가 한 100일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100일 동안 힘들었습니까? 검찰 조사가
먼지털이씩 하나하나 다 조사오고 또 당사가 침탈되고 그런 과정에서 당대표 입장에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한 100일 지난 시점에서 소환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하나하나 저는 풀어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풀어 가셨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율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 조율한다는 얘기는 본인은 뭐 일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이 포토라인에 서야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야 하고 그 장소는 검찰청사 1층 앞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가장 정치적으로 그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 그 시점을 고려하는 단계다. 이렇게밖에는 뭐 추측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죠. 당대표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소환 날짜, 그러니까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임시국회 날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시국회의 필요성이 일몰제 법안이 작년까지 해야만 하는데 안 되니까 일몰제 법안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다라는 그런 지금 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건 그거대로 해라. 나는 아까 출석을 하고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걸 끊어달라는 거예요. 끊어서 제대로 민주당이 봐라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다.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라 하고 스스로 어떤 민생법 안으로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조율 단계라고 하면서 이거를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론은 이게 방탄국회다. 그리고 계속 일몰 법안이랑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즉답을 내놓아라라는 그런 상황이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물론 지금 변호사들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닌가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방탄국회라는 것으로 더 씌우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국회 일정을 보자고요. 12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에 발목이 잡혀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몰법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끝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시효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을 연장하고 그거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또 민생 관련된 법안도 있고요. 12월에 처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상임인데 상임위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상임위 열리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법을 제대로 심의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1월에 국회를 열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 국초특위의 연장 문제라든가 일몰 법안이라든가 민생 법안에 관련된 부분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12월에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는 국회 일정대로 가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 소환은 이게 무슨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문제입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데 방탄이라는 걸 가지고 더 씌우려고 하는 것이 국힘의 의도인 것이죠. 그걸 수용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전혀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네네. 자, 생각은 참 많이 다른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1월 달과 7월은 보통 국회 일정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굳이 1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건 방탄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굳이 열자면 구정 지나고 나서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몸집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전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이번에는 변호인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박균택이라는 사법연수원 21기에 전 광주 고검장이 합류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검찰 고위직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보관한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박균택 전 검사장이 변호사가 검찰과 이 대표 출두 시점 등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일과 12일 사이에 출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검찰국장,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는 것, 김진희 변호사님, 뭐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네, 좀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하면 약간 뭐 일반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검찰 중에서도 이제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이게 검찰도 대외적으로는 수사기관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정부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인사와 예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다루다 보면 당연히 검찰 내에서 어떤 검찰 조직원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제 수사 시점도 조율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누가 되든 간에 한마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 더해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보직 인사가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만 계속 오래 있으면 거기 이제 지역 세력과 뭐 유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보직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인사라는 건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의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의 장점, 단점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나간다면 누가 수사검사가 되든지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거를 심지어 좀 이용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그런 것까지 포석해서 임명을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환 일정 관련해서 네. 방탄국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테크니컬하게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옛날에 중수부 물론 이게 옛날 시절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중수부나 있을 때만 해도 정치인을 소환한다 하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바로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영장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면 소환 조사에 응해서 나온다고 해도 통상 옛날 관례대로라면 긴급 체포 영장 청구 이제 이런 관례대로 가게 되는데 회기 중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임시국회 회기와 본인의 출두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에서도 균열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친명, 균열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입장 밝혀라. 어제도 이 부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친명계 내부에서도 입장을 밝혀라라는 의견과 그럴 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라. 이건 내일이다. 당은 당대로 당의 할 일을 해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친 이재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바로 이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정성호 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당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정성호 의원의 여러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면 내가 30년 직이다.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신분을 나누었던 사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잘하는 관계이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인간 이재명은 최소한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관련 의혹이 있다라고 하고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 본인이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언급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수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소환 조사도 임박한 상황에서 뭔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물증, 확증이란 것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게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은 건 아닌지 돈을 얻었다는 것도 정말 이재명 대표를 경유해서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균열의 조짐 하나 더 신문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조 친명계 7인회라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김병우 의원, 정성호 의원, 김남국 의원 뭐 많습니다. 7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멤버였던 김영진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 출마 강행을 놓고 이재명 대표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을 했는데 결국 그 이후로 멀어졌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을 놓고 양측도 아니죠. 사실 친명계 내에서도 이런 균열의 움직임이 있다는 게 드러났고 그중에서도 30년치기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상당한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당과 국회의원들을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 이제는 말해라 이런 얘기고요.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라고 다름 아닌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장희미 변호사께서는 특별하게 증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걸 모르겠습니까? 본인의 생각하기에 죄가 전혀 안 되는 아주 작은 일이라면은 당당하게 맞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었던 이유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과 본인을 같이 해서 당의 어떤 힘을 빌어서 본인의 사법적인 위험을 뭔가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소환 일정 관련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타이밍을 보면서 소환에 응하겠다는 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당 전체로 당은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얘기해야 된다. 이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감싸는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언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건데 과거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 공격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을 갖다가 통합시키고 이 당을 보호할 수 있을런지 저는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삶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부터 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가깝게 지냈고 이재명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해 왔는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고 늘 뭐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거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김용이 저는 돈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박성준 의원님, 그랬던 저분께서 아니 그 맥락을 보자고요. 네. 그냥 그 정성호 의원 말씀하신 거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그만큼 사랑하고 당대표가 굳건해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성호 의원의 얘기 자체가 친명계 균열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메시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친명계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함께 가야만 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같은 저는 공유화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어야 네. 당대표와 당을 분리시켜야 민주당이 분산이 되고 분열이 되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적전 분열되면서 결국에는 총선 지형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가 분명히 이재명과 이재명 당대표와 당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민주당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제 사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저는 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결국 민주당은 살 길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다 같은 공유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 원로들 중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플랜 2, 플랜 3 준비해야 된다 발언했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역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이제 뭐 결국 지금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좀 봐야죠. 우선 측근들이 확실히 어떤 비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비록 그 이재명 대표는 뭐 결백하더라도 예. 그랬다 하더라도 그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김용 정진상의 어떤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져야 안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져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측근들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종훈 평론가님,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면 측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럴 마음이었으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나오지 않았을 테고, 그럴 마음이었다면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죠. 저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라든지 네. 또 정치적인 발언들을 보면 아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초지일관하게 자신한테는 혐의가 없고 또 자신의 최측근들에게도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유심히 보면 이거예요. 최측근이라고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만약에 비위 혐의가 있을 때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입으로도 최측근이라고 했고, 이 내용을 보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서까지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 어떤 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시장으로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론적 의미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물이 끓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90도 가까이 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부글부글 소리가 나면 그건 이미 물이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부글부글 소리가 크게 나고 있다. 당 원로가 뛰어들었고 당 중진이 들었고 그래도 일부 친명 의원들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이미 임계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래서인지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저희가 찾았는데 눈길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차기 지도자 적합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원래 37%가 넘었던 여론조사였는데 4.1%포인트라 하락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0.8%포인트 하락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포인트 올라갔다. 물론 다른 분들의 등락폭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37%, 8%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던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떨어지는 추세로 접어들지 아니면은 반등 다시 하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잠깐만요. 네. 떨어졌다고 볼 게 아니라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렇게 차기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네. 저렇게 압도적인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로 몰아가지고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윤석열 정권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이 항상 높았기 두려워요.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해석이 두렵다고요. 아니 직전 대선 후보고 지금 현재 제1야당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인데 저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0% 가지고 있던 것에 10% 정도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분을 되게 두려워한다는 그 해석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수치만 말씀을 드리는데 37점 몇 %까지 올라갔던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도자 어떤 지지도에서 4.1%포인트 하락했다는 부분 숫자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검사들의 신상을 탈탈 터는 신상 완박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신상 완박법까지 추진하겠다.
장윤 변호사님, 네. 뭐 신상 공개, 뭐 이거 뭐 민주당에서는 네이버 치면 다 나온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대놓고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약간의 좀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별도 법안으로까지 만드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지금 이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검사가 개개인이 무슨 어떤 수사를 하는지를 아예 대놓고 공개하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오해를 좀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검찰 조직을 겨냥했던 이른바 검소 완박법도 좀 미세하게 좀 세밀한 부분을 못 챙겼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화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로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입법화될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대장동 소식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대장동 수익을 2,300여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억 원을 동결 조치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만배의 수익 1,000억 원 동결했다. 법원은 김만배 자산이 2,380억 원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그중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미 이제 동결 조치를 했고요. 그중에는 경기도 판교의 60억대 초호화 타운하우스 가압류된 것이 있고 수표 148억 원어치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증언을 또 보면은, 진술을 보면은 이러한 대장동 수익을 김만배 씨는 마지막 생명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김진진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겠죠? 네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어떤 뭐 하나의 유일한 가치라고 하자면 이 전 모아놓은 저런 돈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동결 조치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어떤 사건에서도 실무에서도 보면 뭐 법원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송 전에 가압류, 이제 정식 명칭은 가압류인데요. 네.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이 가압류를 당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급여 가압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어떤 본인이 손해배상 해야 될 거를 뭐 먼저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소송을 종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어떤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큰 사건에서 이런 동결 조치가 들어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만배 씨가 최근에 뭐 자살 소동도 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이한 행동들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이런 심리적 압박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념이 남다른 것 같은데 수익을 지키는 방식도 정말 다양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도 그 최모 씨 그리고 이모 씨, 지금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는 그들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더 은닉시키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뭐 오피스텔을 빌려서 거기에 놔두고 대여 금고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도 썼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사채에 투자하라라는 옥중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측근들은 재산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김 씨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된 2021년 11월 이후에도 접견온 변호인을 통해서 이 씨와 최 씨에게 재산 은닉 및 관리 지시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김진진 변호사님, 사채에 투자하라,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것 또한 은닉에 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김만배 씨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은닉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해당됩니다. 앞서 얘기 나왔지만 뭐 김만배 씨의 이제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본인이 어떤 지금 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언론인이었다고 하지만 이미 뭐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도 저버리신 것 같고, 결국 남은 건 이제 돈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본인이 좀 더 재산을 좀 더 늘리든지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이제 더 재산을 불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오직 이거에 대해서만 그냥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투자금을 갖고만 있으면 이거는 사실 쉽게 어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은 계좌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든 사채든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면 이 돈의 행방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재산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좀 은닉해 보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투자를 지시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도 추가적으로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상의 지시로 남욱 등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동아일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돈들이 과연 정진상 실장 혼자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민 대표도 알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정진상 씨의 지시로 사실상 뭐 후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광고를 맡기고 이 광고비를 줬다는 것이고요. 이제 5억이란 돈이 큰 돈이다 보니까 이걸 과연 광고를 맡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광고 집행을 했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유사한 사례에서요.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규 씨 같은 경우에 기업들을 약간 종용해서 본인의 내연관계에 있던 그 성공미술관 관장 측에 이렇게 돈을 주도록 했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제3자 뇌물 관련해서. 재판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로서는 어느 정도 뭐 압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3자 뇌물 등으로까지 의율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걸 별도로 죄를 좀 의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 네이버 쪽에 이제 이 성남FC 관련해서 네이버 압수수색 들어갈 때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갔던 그 죄목 자체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이 돈이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사실이 성남FC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정도 한 9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은수미 시장 때 또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중간에 갑자기 한 160억 정도가 들어온 건데 과연 이게 성남FC에서만 쓰였을까? 검찰은 이걸 처음부터 그냥 제3자 뇌물죄도 뇌물죄지만 이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흘러간 과정을 처음부터 캐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소환 통보가 갔고, 그리고 응할 가능성이 아직은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아마 조사가 된다면 구정 전후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담동 술자리를 믿는 민주당 지지자가 70%에 달한다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사의 인터넷 댓글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댓글의 반응도 진영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댓글 창도 두 쪽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 인터넷 포털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각각 6천여 개, 3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초록색 창에서는, 네이버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좌우가 따로 있겠나, 우턱대고 우겨대는 개딸, 그리고 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반대 이제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는 것인가, 한동훈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바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청담동이 아닌 논현동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반응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를 하나 보고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너무나 극명히 엇갈리는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번에 2023년을 맞아서 신년 기획 특집으로 파당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영 간에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내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정치가 완전히 확정 편향으로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가 실험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정책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이 사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의 80% 이상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정부가 내놓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레스타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메시지 내용을 보지 않고 메신저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아예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바로 적대적인 관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같은 관계가 여야 관계로 대치되는 어떤 상황, 그리고 진영의 관계로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도 믿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편에서 나온 그런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무조건 믿겠다라는 그런 그 미디어 또는 그런 정치들이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을 조선일보가 지금 적시하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첼리스트의 거짓말은 경찰 조사로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의겸 의원도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고 진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거죠.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사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 못 하고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네. 전혀 없다 이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과 합동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덧탐사의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슈퍼챗 돈을 받는 7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슈퍼챗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보시죠. 12월 유튜브 슈퍼챗으로 7,128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슈퍼챗 외에 후원금과 광고 수익도 있다. 뭐 떡볶이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분 파는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들을 실제로 생방송 방송 중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더 탐사가 1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로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방송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담동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자꾸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이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탐사는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돈벌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은 빠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돈 꽤 많이 벌었네요, 김윤석 대변인. 결국은 돈벌이라고 봐야죠. 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을 하고 더 자극적인 주장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라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세게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다 더 그런 경향이 셀 텐데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 그것을 또 사실이 아닌 보도로 흘러갈 경우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저렇게 뭐라고 할까, 유튜브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에 돈이 결부돼서 이게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잘 논의를 해서 뭔가 이것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저녁 술을 마신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음주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주말엔 나도 마실 수 있다, 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인정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했습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일견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이태원 참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청문회장 자리였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내고 쉰 거고요. 이 10월 29일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신 자, 청장님,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음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공직자잖아요. 네. 이건 경찰청장이 어쨌든 이태원 참사의 경찰에 있어서의 교통이 됐든 그 당시 통제가 됐든 수장 아닙니까? 네. 책임자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낮은 자세로 저런 모습보다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모습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진실덮개 아닙니까? 지금 보면 꼬리 자르기 하고 은폐하고 다 드러나대. 지금 그 유가족들 저 사진 한 장으로 보면 피 맺힌 모습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이렇게 다들 지금 잘못한 사람들이 당당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지금 국조특위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다 은폐하는 데에서 앞장서고 있지 않아요, 지금. 청문조사위원들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됐든 윤희근 청장이 됐든 좀 막 떳떳해요, 지금 보면. 당당하고. 당당합니까? 떳떳합니까? 159명의 목숨이 앗아간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낮은 자세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이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 없다고 지금 다 떳떳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좀 그래요. 질문이 보면 그날 음주했느냐. 네. 이분이 그 사건 이후에 음주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뭔가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 경찰청장이 책임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조홍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죠, 이게 옳은 길이냐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조특위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네. 진상을 규명한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저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6일이죠.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 국조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3차 청문회도 가능할 수도 있다. 여야 합의가 반드시 사전에 전제가 된 입장이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입장들이 더 나올지,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어떤 진상 파악이 더 잘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특이한 일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신의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지역구 행사에 간 건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어제 오후에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리 순서를 바꿔서 자리를 뜹니다. 어디로 갔냐? 30km나 떨어져 있는 서울의 강동 아트센터 대극장에 갑니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국회의원이 뭐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상임위 하다가 중간에 자리 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문회였습니까? 이태원 참사 청문회였고 도중에 자리를 떴다?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그 지적이 저는 아주 적확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상임위에서 자신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마저도 사실 출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도 많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떤 지역구의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만약에 지금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돼서 이 지역구 행사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처음부터 지금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국정조사가 지금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권 의원으로서 얼마나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나를 밝혀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없이 고작해야 정말 지역구 행사 하나를 가기 위해서 저렇게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면 자신이 왜 조사위원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질타를 받아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의원으로서 뭐 전지현을 좀 비판하기가 좀 마음이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하는 태도가 국정조사를 대하는 토다. 국정특위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조사를 하는 태도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전지현 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국정특위위원이 제대로 좀 조사를 하려고 하나? 청문회를 하려고 하나?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란 말이죠. 설마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동구에도 지금 전주현이 뭐 강동갑 당협위원회 지금 뭐 지역 조직을 좀 맡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진실을 정말 그 유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의원들까지 가는 겁니다.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사하고 제대로 해라. 막 압박을 놓잖아요. 그럼 누가 자리를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주의 의원의 해명도 있습니다. 해명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지역 행사였다. 오가는 중에 대신 내가 자리를 1시간가량 비우긴 했지만 오가는 중에 청문회 생중계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서 바꿔서 질의 충분히 했고 국조특위위원 활동에 전혀 지장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장윤 변호사님. 네, 해명이 좀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년이고 그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 중에 행사 없는 의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역 행사 관련해서. 그런데 본인이 자리를 비웠고 본인이 질의를 해야 될 순서에 그것도 유족분들이 다 배석해 있었어요. 대단히 무책임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지역구 관리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께,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야지 내가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이 부분을 챙기고 있었으니 문제될 여지가 없다란 취지로 이야기한 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위 연장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있죠. 7일 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서 안 한다, 연장을 안 한다 하면은 저는 국민의 지탄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연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연장을 안 하려고 했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장 기간을 놓고 의견이 다르긴 한데 연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 놓고 그리고 증인을 누구로 내세우느냐를 놓고 이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또 침범했을 때는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한다. 소제목으로 군사 합의,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것도 여기에 딱 적혀 있습니다. 자,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이 총 17건인데 최근 들어서 석 달 동안 15차례 집중됐습니다.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군사 합의를 맺고도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10여 차례 합의를 깨는 도발을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무인기까지 그리고 영공까지 침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만 군사 합의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남북 군사 합의가 4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국제정치학계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상대방이 한 만큼 갚아주는 것, 결국 이제 tit for tat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상대방을 통제하는 데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뭐 이게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도 잘 지키고 상대방이 어기면 우리도 어기는, 이렇게 해야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도 이런 티포텟이 적용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무인기가 영공 침범한 사례 이걸 보면 그 남북 군사합의서 이제 1항에 보면 그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10km 안쪽 10km 이제 그 선 안으로는 무인기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북한은 통 한 15차례 이상 이런 걸 위반했고, 그리고 이런 사례에 있어서 또 국제법적으로도 판단을 하자면은 어떤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실질적인 위반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그 위반을 당한 측에서 조약을 정지시킬 수 있다, 어떤 합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인 대응이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은 쉬운 거예요. 티포텟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비례적 대응이라는 게 되게 말은 쉬운 거죠. 근데 이 9.19 군사 합의가 왜 일어났냐면 한반도 영상 영해 여기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사적 합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억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국제적으로 이렇게 위반했다, 또 다른 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9.19 이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하고 폐기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국전 양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저쪽도 하고 또 다른 전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무인기가 대통령실 용산 3km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라고 하죠? 영상까지 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군사 안보를 중요한 보수 정권 아닙니까? 이게 뚫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북한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피스키핑이 있는 거예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게 다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강경 발언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인기에 의한 방공망이 뚫린 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덮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강경한 발언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잠깐만요. 예. 덮으려는 의도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멀찌감치 가는 건 적절치 않은 아니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지금 선제 공격이 됐든 뭐가 됐든 비례적 대응이 됐든 다 뭐 폐기하든 이 문제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어떤 조치가 있을 때는 사전제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전제 예방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저런 쪽이 왔을 경우 우리가 공격적인 대응을 통해서라도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 이것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 국지적 전쟁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이는 쪽에서의 발언만 나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효력정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미 일관되게 이 실효적으로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되묻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실 이번 건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남북 뭐 그 건물 붕괴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었잖아요.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효력 정지를 하겠다가 아니라 침범했을 때 정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라라는 것인데 이미 북한은 2020년 6월 17일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 포함해 군부대 배치하고 휴전선 인근에 군사훈련 재개하고 철저한 휴전선 GP 재설치하고 대남 삐라살포 군사조치 선언하고 그 이후에 6월 18일 날 경계병 투입하고 6월 20일 연평도 해안포문 개방하고 드디어 9월 20일에 서해공무원 피살까지 일지 제가 많이 생략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선언하고 자신들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은 9.19 군사 합의를 실효성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킨다고 해서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실질적인 행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껍데기뿐인 군사합의를 우리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국지전 도발이 계속 억제되느냐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용산이 뚫렸다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도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사 빠진 군 순회, 용산 뚫렸다, 실토했다, 뒤늦게 얘기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는 용산이 뚫린 것은 아니다. 용산 인근이었다. 3km 옆에. 그렇다면 용산구가 아닌 다른 지역, 중구 뭐 이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비행 금지 구역 700m까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합참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용산이 뚫린 건 아니다. 대통령실이 뚫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브리핑 내용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을 좀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좀 더 명확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어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또 뭐 피살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천됐다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호라는 분이 사살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최근에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 무렵쯤에 사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이 보도 외에도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북한은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한 이 핵 관련한 이슈 해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떼겠다는 표시를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뭔가 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챙기자 생각했었는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총 책임자, 실무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용호 전 북한 외무상인데
뭐 처형했다고 보도가 됐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저분에게 위해가 가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강력한 의사 표시겠죠. 이제는 협상 그런 거 없다. 이제 우리는 핵으로 그냥 간다.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봐서도 네. 완벽하게 계속 지금 핵무기에 관련한 어떤 실험도 하고 뭔가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또 이제 무인기까지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그들이 어떤 태도를 바꿔서 뭔가 국지전도 없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북한 군부 서열 1위로 불리고 있는 박정천 부위원장도 돌연 해임됐다. 무인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리용호 전 외무상 대미 외교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형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 봐서는 북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